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사랑은 잊혀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대체된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이른 해가 넘도록 그 아이의 웃음을, 그 아이의 목소리를, 그 아이가 뛰어가던 골목길의 흙먼지 냄새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묻겠지요.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저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50년대의 봄으로, 흙길이 있던 작은 마을로, 그리고 7살이었던 제 기억 속으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이진복입니다. 올해로 83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엔 며느리가 넣어준 반찬이 몇 가지 있고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지만 잘 보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저는 그 바람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가 딱 가끔 어린 시절 그 골목길 냄새와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 속에 서서.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제가 자란 곳은 충청도 어느 소읍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여름이면 골목마다 수박 껍질과 고양이가 뒹굴었습니다.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었고 저녁이 되면 밥 짓는 냄새가 온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난했지만 그때는 가난한지도 몰랐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살았으니까요. 그 동네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박순애. 그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순애를 만난 건 제 나이 7살, 순애도 7살이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우리는 평생 중마고로 살았습니다. 중마고, 대나무 말을 타고 함께 놀던 오랜 것.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같이 놀았으니까요. 여름엔 냇가에서 가재를 잡았고 겨울엔 언덕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봄에는 진달래를 따서 순의 머리에 꽂아주었고 가을엔 떨어진 밤을 주워 나눠 먹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겐 세상이 그 동네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충분히 넓었습니다. 순애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 시절 여자아이들은 되게 조용하고 얌전하게 자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뛰지 말고 크게 웃지 말고 남자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데 순애는 달랐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저보다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맑았는지 골목 저쪽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런 순애를 보고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 집 딸은 좀 드세. 저래가지고 시집을 가겠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왜 드세다는 건지. 저는 그저 순애가 좋았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저도 웃어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성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12살, 13살 즈음.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친구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친구.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애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얼굴이 빨개지는 건지, 왜 순애가 다른 남자아이와 이야기하면 가슴이 답답한 건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14살 여름이었습니다. 냇가에서 우리는 늘 하듯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물을 첨벙 튀겼고 저는 피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긁혔습니다. 별것도 아닌 상처였는데 순애가 달려와 제 무릎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애가 제 무릎에 손을 얹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괜찮아, 별것도 아니야 하고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순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혼자서 꽁꽁 숨겼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 시절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좋아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했다간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집 아들이 그 집 딸한테 이상한 짓을 했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변질되고 두 집안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순애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에게 감히 순애를 좋아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16살 되던 해 순애네 집에 중매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혼담이 오가고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설마 순애가 그렇게 일찍 시집가진 않겠지. 설마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진 않겠지.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늘 밝던 그 얼굴이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보가. 순애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이번에 중매 자리 나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좋다고 하셔.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간 집안이래. 형편도 좋다고.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싫다고 해. 나한테 시집 와. 나 너 좋아해. 오래전부터.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래? 순애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몰라. 아직.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냐고 다시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시절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두 동생을 키웠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앞날도 불투명했습니다. 순애네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순애 아버지는 순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했고 그것이 잘못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순애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들, 그래서 순애가 저를 좋아한다 했다 한들, 순애 아버지가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내가 뭘 줄 수 있냐?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지기도 전에 이미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서울로 떠나던 날, 1963년 초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순애네 집 앞에 짐, 보따리들이 쌓였습니다. 순애 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애가 저를 보았습니다. 순애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보가 잘 있어. 딱 그것이었습니다. 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애는 돌아섰습니다. 트럭 짐칸에 짐이 실렸고 순애네 식구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흙먼지가 가라앉은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애가 떠난 뒤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왔고 공장에 취직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중매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제 부족함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지만 함께 버텼습니다. 집도 장만했고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저는 틈틈이 순애를 생각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고생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사랑, 가족을 함께 꾸린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제 가슴 한쪽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곳, 늘 비어 있는 곳, 그곳에 순애가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서울에서 결혼은 했겠지. 아이들은 낳았을까? 그 남자는 순애를 잘 대해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대개는 별것 없는 순간에 버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릴 때, 어디선가 크고 맑은 웃음소리가 들릴 때, 냇물 소리가 들릴 때, 그럴 때면 저는 잠깐, 아주 잠깐 어딘가로 빠져들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제 나이 5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고향 마을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자리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오가는 이야기들이 대개 돈 자랑, 자식 자랑이라 피곤하기도 해서. 그런데 그날은 오래된 친구 하나가 워낙 강하게 권했습니다. 야, 이진복, 이번엔 꼭 나와라.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낯선 듯 익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복이 아니야? 돌아보니 순애네 동네에 살던 옛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기태. 순애와 같은 골목에 살던 아이. 기태와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막걸리를 몇 잔 나누다 보니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기태가 말했습니다. 야, 너 박순애 기억해? 저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하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걔 고생 좀 했더라. 기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결혼은 했는데 남편 사업이 여러 번 망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게 살았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기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 서울 어디 딸네 집 근처에 산다던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고생을 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밝게 웃던 아이가, 그 씩씩하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고생을 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안했습니다. 제 나이 66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투병하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살기 바빴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그 고요한 집 안에서 저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진복 씨 맞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를 저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순애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야. 순애도 혼자였습니다. 딸 하나가 서울에 살고 순애는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냐고 물으니 기태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연락해볼까 오래 망설였어. 순애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우리는 만났습니다. 서울 어느 공원 벤치에서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순애는 머리가 하얘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이 여전했습니다. 그 반짝이는 눈.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70살의 순애 안에서 7살의 순애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웃기도 하고 가끔 조용해지기도 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순애가 말했습니다. 진보가, 나 그때 내가 좋았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도 그냥 갔지. 저는 한참 만에 물었습니다. 나도 좋아했어. 그걸 알았어?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더 기다렸는데. 그 말이 수십 년 된 가슴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의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서울 어디선가 밥을 먹기도 하고 공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딱 친구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어느 날 순애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친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때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말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용기를 냈다면 혹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고 순애는 순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 아파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70년이 지나 다시 만났습니다. 흰머리가 되어서, 주름이 가득해져서, 그래도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젊어서 함께가 아니라 이 나이에 친구로.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좋습니다. 이 나이에 전화 한 통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밥 먹다가 그때 기억해? 하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가 어린 시절 그 골목길 냄새와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7살의 순애가 뛰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크게 웃으면서. 진보가.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순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밥 먹을래?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마침 심심했어. 인생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때로는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처럼 살다가, 그래도 결국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고. 적어도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이른 해가 넘도록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박순애. 오늘도 내일도 그 이름은 제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